자, 153조. 이번 시간에는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일반전표 입력에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금전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출금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출금, 현금이 인출된 것을 말합니다. 출금. 그 반대가 입금이 되겠습니다. 입금. 그래서 출금이다 그러면 현금이 인출되었다. 인출됐다는 건 현금이 감소했다 이거. 현금이 감소. 그 다음에 입금은 현금이 들어온 겁니다. 입금. 그래서 현금이 증가한 거래를 입금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표를 작성하실 때 거래 총액이 현금이면서 현금이 감소한 거래는요, 출금전표라는 걸 작성하면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은 자동으로 대변에 현금이 입력되기 때문에 하여튼 자동이 되는 것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대변에 현금이 입력되면 여러분 차변 대변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대변이 있으면 차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할 때는 차변 계정 과목 하나만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거래 총액이 현금이어야 되고 거래 총액이 현금이면서 현금의 감소 거래는 출금전표로 작성한다. 그래서 출금을 작성할 때 여러분이 조금 이따 이제 전표 작성할 때 거기 번호를 1번이라고 입력할 거예요. 구분란에다가 1번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자, 이것이 출금전표입니다. 그러면 입금전표는 무엇이냐? 입금전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이 증가하는 거래인데요. 구분란에다가 2번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이것은 입금이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우리는 뭐만 입력하면 되냐면 대변의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돼요. 대변만. 그러니까 일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사변 넣고 대변 넣고 해야 되는데 대변 하나만 입력하면 되니까 일이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금전표는 구분란에다가 1번, 입금전표는 구분란에 2번을 입력하게 된다는 거. 아,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대체전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대체전표는 구분란에다가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이라는 번호를 입력해가지고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전표는 자동이 아니에요. 완전히 수동인데 거래 총액이 일부만 현금이거나 아니면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 거래, 일부만 현금인 경우이거나 아니면 아예 현금이 없는 거래, 이런 거래는 대체전표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출금이나 입금전표를 모두 대체전표로 작성 가능합니다. 모두 대체전표로 작성할 수 있어요. 모두 적용. 이건 대체전표 작성은 모두 해당이 돼요. 모두 가능하다. 모두 해당. 모두 해당되면 왜 이거 하나만 설명하면 되는데 뭐하러 출금전표, 입금전표를 복잡하게 나누느냐? 그거는 복잡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편리한 방법이니까 나누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까 보시다시피 출금전표는 우리가 대변이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차변 하나만 입력하면 되고, 입금전표는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대변 하나만 입력하면 되니까 작업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만약에 난 입금 출금 이거 안 쓰겠다, 전표를 구분하지 않겠다 그러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해서 모든 일반 전표 거래를 대체전표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이 전표를 세 가지를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입력 방식이 세 가지다 해서 이것을 3전표제다 이렇게 불러요. 예,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세 가지로 작성할 수 있다 해서 3전표제다 이렇게 부른다. 이제 실습해 보면 여러분이 금방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을 주로 많이 쓰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이 결산을 할 때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결산할 때 보면은 5번, 6번도 나타나요. 5번은 결산차변, 6번은 결산대변이라는 구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할 때는 거의 없고 결산 분계 중에 자동 결산 분계가 있습니다. 예, 자동 결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결산이라는 것은 전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것이 결산 차변이 5번, 결산 대변이 6번입니다. 즉 차변 대변과 같은 역할이에요. 차변이 원래 3번이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역할은 회계상 역할은 같아요. 그런데 결산 자동 분계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을 구분하려고 5번이라는 번호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변도 여기 있는 대체전표에서의 4번 대변과 회계상 역할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6번의 결산 대변은 아까 말씀드린 자동 결산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내용이다. 이것을 구분하려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캔이라는 박스에는요, 이제 몇 가지 그 중요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표 입력할 때 신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란에서 플러스 단추를 눌러서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기능을 쓰는 거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처음 써보는 전부 다 초보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표 입력 중에 신규 거래처 등록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미 뭐를 알고 있어요? 기초정보관리에서 전체 메뉴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입력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전표를 입력하는 단계에 거래처 코드란에서 플러스 단추 눌러서 입력하는 거 그거 굳이 몰라도 관계없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실습도 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해보시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저는 거래처 등록에서 그냥 하라고 그러느냐? 그게 안정적이에요. 화면이 딱 고정되어 있고 전체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또박또박 입력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식 여기서 말하는 신규 거래처를 등록할 때 전표 입력에 거래처 코드란에서 플러스 단추 눌러서 하게 되면은 팝업 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조그마한 팝업 창. 요 팝업 창에서 여기 수정 단추 눌러서 또 한 번 더 진입을 또 한 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칫하다가 이 팝업 창은 뭐 수정을 하지 않고 등록을 눌렀다든가 그러면은 상호만 입력하고서 등록이 된 걸로 끝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걸 찾아서 수정하려면은 그게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권장해 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전표를 입력할 때 차변, 대변, 계정 과목과 금액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거래처를 입력할 때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거래처는요.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해야 돼요. 거래처를 코드로.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첫 시간에 거래처 등록할 때 코드 만들었었죠. 뭐 3001 뭐 이렇게 만들었다든가 뭐 1001 뭐 이렇게 만들었죠. 거래처 코드.
그 코드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드로 거래처를 입력해야만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가 거래처별로 만들어집니다. 코드로 넣지 않고 한글 텍스트로만 거래처를 입력한 것은 그 전표에 남아있긴 합니다. 남아있긴 하니까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 전표에서. 하지만 뭘 못 만들어요? 장부를 못 만들어요. 무슨 장부?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 원장을 못 만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채권, 채무, 예금은요, 거래처별로 이걸 알아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원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채권 하면은 우리 이거 자산에서 배웠던 거예요. 채권 관련 개념 과목들 뭐가 있느냐? 외상매출금, 받으러금,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가지급금 이런 것 등이 채권과 관련된 개념 과목들이에요. 여러분,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 법인이 받아야 될 권리,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 코드로 거래처를 입력해 주어야 하는 개정 과목들이 어느 것인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채무. 채무라는 것은 우리가 이행해야 될 의무가 채무입니다. 우리가 이행해야 될, 즉 갚아야 될 의무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차입금, 가수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입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금이 있어요. 자산이죠. 예금에 있는 거. 예금 자산이죠. 그래서 예금 통장을 우리가 개설을 하면은 이 통장이 농협은행 통장인지 국민은행 통장인지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은행별 잔액을 할 수가 있어요. 예금 잔액을 은행별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예금 관련 상품들의 개정 과목들이 있죠. 반드시 거래처를 국민은행인지 신한은행인지 농협은행인지 꼭 코드로 관리해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전표 작성하기. 일반 전표를 입력하라. 다음 증빙을 참고하여 주식회사 3일패션의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입력을 수행하라. 1번 출금전표 작성하기. 출금전표로 작성하는 연습을 해봐라. 자, 왼쪽에 영수증이라는 게 있네요. 자, 여기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회계팀의 회계결산 업무 시 야근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우리 회계팀이 야근도 가끔 하죠. 결산 때 보통 1월 달에 결산을 합니다. 12월 30일이 지나야 한 회계연도가 끝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결산해야죠. 그래서 결산 끝나고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고. 자, 그래서 그럴 때도 야근하고요. 또 회계과에서 만약에 부가세 신고도 한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 전에 좀 바쁘죠. 그럴 때도 야근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야근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그랬네요. 자, 3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출했대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서 거래 총액이 현금이고 현금이 감소한 거래는 출금 전표를 작성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금 전표 작성해봐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 분계를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계를 손으로. 자, 현금이 여러분 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자산인 현금이 감소했죠. 그러면 자산 감소는 차변 요소인가요? 대변 요소인가요? 대변 요소죠. 그러니까 대변에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대변에 현금 3만 원. 왜 대변에 쓰는지 아시겠죠? 자산 감소니까. 그러면 차변 요소가 뭔지 생각해 봅시다. 이 현금이 왜 나갔느냐? 이게 이제 현금이 감소했다는 걸 우리가 어떤 결과라고 한다면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에는 여러분 이론 때도 아마 그런 설명을 제가 했겠습니다만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로 회계 처리해요. 그걸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해요. 복식부기. 결과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원인도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현금이 3만 원이 감소한 이유, 원인이 뭐예요? 식대. 누구의 식대냐면 우리 회계팀 야근 식대입니다. 자, 우리가 개정 과목에 식대라는 개정 과목이 있었나요? 여러분 혹시 이론 공부할 때 식대 개정 과목 보셨나요? 안 보셨죠? 예, 식대, 회식대, 뭐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했다. 그거는 옷값. 또는 뭐 안전화가 필요해가지고 안전화를 직원들에게 다 지급해줬어요. 안전모를 지급해줬어요. 이런 것들 무슨 비용 처리할까요? 복리후생비입니다. 야근 식대라든가 식당에 만약에 중식을 제공한다. 식당에 쌀을 사고 배추를 사고 반찬을 사고 이것도 다 복리후생비예요. 직원들에게 식사 서비스 하려고 사는 주부식 다 복리후생. 자, 이것도 복리후생비입니다. 자, 여러분 복리후생비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비용에 해당되는 거죠. 복리후생비 비용이죠. 자, 여러분 거래의 8요소에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 요소인가요? 대변 요소인가요? 차변 요소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차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3만 원.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분이 차변과 대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변에 현금이 있으니까 그냥 복리후생비 차변이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전표를 처음에 이렇게 입력하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거래의 8요소를 따져가지고 복리후생비 차변이 정말 맞을까? 왜 맞지? 차변 요소에 그럼 비용 발생이 있나? 있다 이거예요. 비용 발생. 차변 요소에 여러분 비용 발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배치하는 거 잘한 거예요. 대변의 현금이 자산인데 이 거래로 인해서 현금이 감소했죠. 이 거래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어떤 사실이.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분계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대로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가 잘 되면, 즉 회계 처리를 할 줄 알면 전표 입력은 아까 9분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이것만 잘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은 여기 일반 전표 입력 요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에 딱 들어가면요, 여기 날짜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영수증에 보시면은 거기 작성 연월일이 있어요. 여기서 1월 11일이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1 엔터 10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날짜를 입력할 때 월만 입력하고 일은 여기다가 쭉 입력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방법은 전표를 1월 달 거를 일정 기간, 일주일, 2주일 거를 이렇게 모아서 입력할 땐 그게 편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모아서 입력하는 문제는 안 내요. 예, 전표 하나. 그러니까 같은 날짜가 없어요. 모든 문제가 날짜가 매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연습할 때 위에 날짜를 월, 일 다 입력해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구분란으로 커서가 나와 있죠. 아까 여러분들 아까 필요 지식에서 구분에 1, 2, 3, 4 있다는 거 아셨잖아요. 예, 커서를 여기다 놓았을 때 여 밑에 상태 표시줄에 보면은 메시지라는 게 보여요. 메시지에 보시면 점포의 구분을 입력합니다. 1 출급, 2 입급, 3 차변, 4 대변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현금 감소 거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분란에 출금이라고 입력이 되고 대변에 현금이 딱 입력이 됐어요. 대변이 자동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코드는 계정 과목에 대한 코드인데 무엇에 계정 과목을 넣어야 되냐면 요 차변에 가야 될 금액의 계정 과목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예. 금액은 이제 3만 원일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여기다 이제 3만 원 넣어줄 건데 이 차변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뭐냐 하는 것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복리후생비죠. 예. 근데 복리후생비를 코드에다가 한글로 우리 계정 과목이 5자인 것도 있고 3자인 것도 있고 막 그래요. 2글자만 입력하면 돼요. 복리후생비니까 후생이라고 입력하든 복리라고 입력하든 리후라고 입력하든 네, 2글자만 아무튼 그래서 2글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요 도움창이 딱 떠요. 여기서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복리후생비가 4개가 주르륵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느냐? 자, 우리가 회계에는요 업종에 따라서 제조원가로 가야 될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로 가야 되는 복리후생비, 분양원가로 가는 복리후생비, 도급원가로 가는 복리후생비. 자, 요건 다 원가입니다. 자, 원가인데 500번대 원가는 제조원가예요. 제조원가. 자, 제조원가는 제조업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공장이 있는 업종인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그런데 이번에 야근식대가 생산부 직원들의 야근식대다. 그러면 500번대로 해야 제조원가로 요게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계팀이다. 그러면 800번대 해야 돼요. 이 800번대가 바로 판매관리비예요. 판매관리비. 그리고 600번대와 700번대는요. 600번대와 700번대는 도급업하고 도급업 또 분양업에서만 쓰는 코드입니다.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3일패션이라는 회사는 의류를 도소매하는 회사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의류를 도소매하는 회사의 회계과의 야근식대예요. 그러면 판매관리비로 가요. 판매관리비. 반드시 800번대로 해야 됩니다. 이걸 500번대로 하거나 600번대, 700번대로 하면은 나중에 손익계산서가 안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방향키로 내려와 가지고 811번에다 놓고 엔터 치거나 마우스로 하실 때는 마우스로 그 811번을 클릭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코드를 넣으라고 그러죠. 이 코드가 이제 거래처 코드예요. 이번에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위에서 말입니다.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채권, 채무, 예금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용이죠. 복리후생비가 비용이잖아요. 비용 관련된 거는 코드로까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드가 만들어졌으면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영수증을 보면 거래처가 지금 미소식당인데 이렇게 조그만한 식당을 거래처로 만들어 놓았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래처 등록을 여러분이 해봤기 때문에 알 텐데 미소식당 거래처 등록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 여기다가 텍스트로 그냥 입력하세요. 미소식당. 미소식당. 만약에 우리 회사가 미소식당하고 밥값을 외상거래하는 그러한 식당이다. 그러면 미소식당 거래처 등록해야 돼요. 왜냐하면 밥값 외상하면 미지급금이 발생하잖아요.
대변에 현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미지급금 거래처 원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럴 때는 미소식당을 거래처 등록해 놓고 거래처를 이렇게 넣는 건 안 되고 코드에다 넣어야 돼요. 네, 이거는 그냥 현금 결제고 미소식당하고 우리 회사가 서로 외상거래하는 그러한 거래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넣어놓습니다. 자, 이제 적요를 보면은요. 적요의 코드란에 지금 커서가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현금 적요들입니다. 이게 현금 적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적요 등록에 대해서 약간 그 실습을 좀 한번 해봤는데 현금 적요 왼쪽, 오른쪽에 대체 적요. 이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현금 적요가 나타나는 경우는 출금 전표나 입금 전표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현금 적요가. 대체 적요는 언제 나타나느냐? 차변, 대변 구분했을 때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금 적요 중에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직원 식대 2번에 해당이 되네요. 식대 및 차대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거 코드로 넣어보겠습니다. 2번하고 엔터 치면은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 이렇게 적요를 코드를 쓰면 어떤 점이 편리하냐면요. 타이핑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쓰는 거고요. 적요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는 것은 나중에 뒤에서 한번 나오는데 어떤 거래는 반드시 적요를 코드로 넣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거래는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왜 코드로 했느냐? 입력 빨리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요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차변, 여기 금액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차변과 대변에 똑같은 금액이 나타나요. 자, 금액이 3만원이죠? 네. 30 하시고, 플러스 키 아시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동그라미 3개를 입력하는 것은 여러분 키보드에 플러스 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입력할 때 30000 이렇게 5번 타자하면 안 돼요. 30 2번 타자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한 번만 치면 돼요. 3번 입력으로 3만원을 입력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차변, 복리후생비 811번에 3만원. 대변, 현금 3만원. 네. 분계된 내용 밑에 보이죠? 우리가 출금 전표로 한 줄로 입력을 했습니다만은 분계된 내용이 이렇게 보이고 이 분계 내용을 또 상세히 기록한 장부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분계장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분계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월 달 거 볼 거니까 그냥 엔터를 계속 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선택이 됩니다. 계속 엔터 치세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우리가 전표 딱 하나 입력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2줄로 보여요. 우리가 전표 입력은 한 줄로 했지만 분계장에서는 2줄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금 전표로 차변 3만원은 복리후생비를 기록했고 출금 전표로 대변 3만원은 현금란에다 기입했다. 거래처는 미소식당이고 적요 거래 내용은 직원 식대 및 차대 유형은 일반 전표에다 입력한 거다. 이런 것을 기록해 놓는 것이 분계장입니다. 그러니까 분계장을 따로 기입하는 게 아니라 전표 입력하면 그냥 분계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총계정 원장으로도 갑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총계정 원장 분계장 바로 밑에 있어요. 클릭하시고 엔터를 그냥 계속 치세요. 자, 총계정 원장은 왼쪽에 계정 과목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나타나는 것을 총계정 원장. 거기에 현금 선택이 되어 있죠. 현금 1월달 대변에 3만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여기 811번 보이죠? 거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복리후생비 811번
그러면 여기 1월달 차변에 3만원 하고 나와 있을 거예요. 총계정 원장,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계정별 원장으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복리후생비 여기 3만원을 여러분 다 같이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정별 원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총계정 원장과 계정별 원장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총계정 원장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보면은 왼쪽에 전체 계정 과목이 나오면서 클릭해서 빨리빨리 이동해 갈 수가 있고, 해당되는 금액을 더블 클릭하면 그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계정별 원장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날짜까지 알 수 있죠. 아까 총계정 원장에서는 1월달 차변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1월 11일 직원식 대미자 차대지급 미소식당에 차변에 3만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장부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이므로 어디로 갔을까요? 손익계산서에도 반영이 됐겠죠. 손익계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입력을 해보면요, 맨 밑에 당기 순손실 3만원. 왜 당기 순손실이 3만원이 있었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표를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 3만원만 입력을 했어요. 다른 수익이나 비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하나도 없는데 3만원짜리 식대에 전표를 하나 넣었기 때문에 비용만 발생했으니까 당기순손실 3만원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입력하는 전표는 이와 같이 해당되는 장부에 전부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얼마나 쉬워졌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과거에는 전산화되기 전에, 이런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는 수기로 다 했다. 수기로. 그러니까 지금 회계 공부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 공부 연습을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전표 입력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표 작성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부의 총계정 원장의 전기 옮겨 적어야죠. 옮겨 적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제를 받는 거예요. 예, 해당되는 계정 차변에 적었는지, 또 해당되는 계정에 대변에 제대로 적었는지,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퇴근할 때 일계표 만들어야죠. 월말이 되면 월계표 만들어야죠. 이런 것들 전부 수동으로 했고,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결산 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결산 때 하는 거지만 미리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 보겠습니다. 시산표. 요 시산표라는 게 들어가 보면은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과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 모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그냥 쳐보세요. 그러면 12월 31일 그냥 연말로 입력이 되는데, 계정 과목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는데 쭉 보시면은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잖아요. 그 분류대로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유동부채, 부채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죠. 우리 회사는 지금 유동부채만 있네요. 비유동부채가 아예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분류도 없어요.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지금 자본금과 이익잉여금만 해당이 되네요. 또 수익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수익 발생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익계정 과목이 없어요. 비용 중에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 하나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래가 없었으니까 없습니다만은 거래가 있는 것은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자, 선생님. 판매관리비, 네, 복리후생비만 거래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끝난 건 이해를 하는데, 비품 거래 없었고, 차량 운반구 거래 없었고, 외상매입금 거래 없었고, 미지급금, 자본금, 이익준비금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전표 입력한 사실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잔액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잔액이 있을까요? 재무상태표 개정, 자산, 부채, 자본은 전기의 잔액이 단기로 2월 됩니다. 전기 거의 잔액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걸 2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 거 잔액을 가지고 옵니까? 안 가져와요. 수익과 비용, 즉 손익계정은 전기의 잔액을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가지고 어디로 보내죠? 우리 결산할 때 임시계정인 손익계정으로 보내가지고 수익의 합계에서 비용의 합계를 뺀 잔액, 그것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죠. 그게 여기 있는 2월 이익잉여금이죠. 이 2월 이익잉여금에 이미 수익과 비용에서 얻어들인 당기순이익을 여기다 반영시킨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지난해 거 결산할 때.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현재 발생한 것만 여기에 나타나는 거고, 자산부채 자본은 전기에서 이월된 것과 단기에서 발생된 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부채 자본을 수익과 비용까지 전체적으로 차변의 잔액이나 대변의 잔액 또는 합계를 확인할 때는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신다. 합계잔액 시산표. 여러분들 아마 합계잔액 시산표, 이 시산표에 대해서는 회계의 순환 과정의 결산 단계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했을 겁니다. 분계와 전기가 잘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자가 점검 기능, 자가 검증. 자, 뭘 검증한다? 전기와 분계와 전기가 잘 되었는지를 검증하려면은 시산표를 작성해 봐야 된다. 시산표를 작성해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는 회계의 순환 과정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그 양식에다 작업을 옮겨 적어 봤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전산에서는 이렇게 작성되는 거예요. 자, 자가검증 기능 하면은 뭐예요? 시산표에서 차변의 잔액과 대변의 잔액이 서로 맞지 않다든가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서로 동일하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뭔가 전표 입력이 틀렸거나, 즉 분계가 틀렸거나 전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검증해 보는 게 합계잔액 시산표다. 자, 이제 전표를 입력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부를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표 입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전표 입력 하나가 관계된 모든 여러 가지 장부에 전부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전표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지워져요. 반영됐던 게. 고치면 어떻게 돼요? 다 고쳐져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의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전표 입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출금 전표 작성하기. 이번에는 현금 영수증입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옛날에 이걸 간이 영수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이걸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이거 미소식당 거 영수증. 과거에는 이걸 간이 영수증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방구에서 팔 때 여기에 간이 영수증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
지금은 간이자를 빼고 그냥 영수증 하면은 옛날 간이 영수증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수증, 2번에 있는 영수증은 뭐냐면요. 현금 영수증이에요. 예, 현금 영수증. 예, 뭐가 달라요? 간이 영수증은 문방구 양식이라고 그럴까요? 예, 이렇게 딱 이렇게 틀이 인쇄가 되어 있고 거기 지금 마치 컴퓨터로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거기에 보입니다만 사실은 간이 영수증은 다 사람들이 손으로 기입합니다. 자, 그런데 SK 주유소에서 받은 이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이에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네. 자, 그러면은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주유를 했는데요. 예, 승용차에다 주유를 했으니까 이제 휘발유를 주유했겠죠. 부가세 포함해서 28,000원입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전표 입력을 할 때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것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부가세가 보이네. 근데 지금 우리는 일반 전표에 출금 전표로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서는 안 되는 부가세입니다. 요 2,545원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못 받는 부가가치세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가세 이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세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 중에 승용차 구입이나 유지 관련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예. 승용차 중에서도 그 경차를 빼고 경차는 제외. 경차 10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되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 지난 시간에 요 645 246 하나는요. 경차가 아니었어요. 차 이름이 뭔가 그랬는데 소나타인가 뭔가 그랬는데 그거는 경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므로 이건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합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출금 전표로 작성하라. 이렇게 문제를 연습하라고 문제를 낸 거고요.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또 여러분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계정 과목을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산이고요. 자, 주유대금은 여러분 계정 과목이 있을까요? 주유대금. 차량 유지비. 그렇죠. 주유대금이 계정 과목으로는 차량 유지비예요. 차량 유지비. 자, 차량 유지비는 비용이요. 현금은 자산이죠. 자, 이걸 배치를 하면 돼요, 이제. 자, 여러분 차량 유지비 어디에다 기입할까요? 네, 차변에다 기입할 거죠? 왜 차변인지 아시죠? 차량 유지비가 비용인데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 거래후 판료소에 비용 발생은 차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28,000원. 대변은 뭐예요? 현금 28,000원. 현금 28,000원. 자, 현금이 자산이잖아요. 대변에 기입했으므로 자산 감소. 자산 감소가 대변 요소니까 대변에 기입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것도 출금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고칩니다. 1월 12일이니까 월은 같으니까 1만 클릭해서 12로 고치세요. 그리고 구분에다가 1번 입력하면 출금이 됩니다. 자, 코드는 이거는 차량 유지비죠. 그래서 두 글자만 입력하면 된다 그랬어요. 차량. 그리고 엔터 치면 이거 차량 유지비가 4가지가 나와요. 522, 622, 722, 822. 우리 회사는 도소매업이에요. 그러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로 해야 됩니다. 확인. 자, 거래처 SK 주유소. 주유소니까 혹시 거래처 등록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원래 코드로 안 넣어도 됩니다. 안 넣어도 됩니다만은 한번 코드란에다가 주유라고 두 글자만 한번 입력해 볼까요? 주유. 없네요. SK 주유소 등록 안 했나 봐요. 네. 거래처에다 그냥 SK 주유소 입력하십시오. SK 주유소. 자, 차량 유지비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코드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코드로 반드시 내야 되는 거는 채권, 채무, 예금. 자, 적요는 밑에 코드를 골라봐요. 1번. 유료대 지급. 자, 차변에다가 28,000원 입력합니다. 28 플러스 엔터. 자, 그러면 밑에 분개되는 거 확인해 보세요. 네. 차변에 차량 유지비, 대변에 현금 맞게 되었죠? 자, 근데 여기는 수행이 하나, 과제가 하나 더 있네요. 수행 3번.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자, 우리가 차량 유지비하고 보험료였던가요? 이거를 관리 항목 추가했던 거 기억나시죠?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호수별로 비용을 관리하라 그랬어요. 법인세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무슨 장부를 또 만들어 놔야 되냐면은, 여러분 여기 장부 관리 중에 보면은 여기 차량 비용 현황, 업무용 승용차 이런 장부가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지금 전표 입력한 것으로는 안 만들어져요. 추가 작업을 해야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해주겠습니다. 그걸 하라는 게 거기 수행 3번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려냐면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을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그 개정 과목에다가 추가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 키가 있는데요. 여러분 F3 펑션 키. 예, 여러분 그 키보드에 맨 윗줄이 F1, F2, F3, F4 이렇게 F자 들어가는 키를 기능 키라고 그래요. 펑션 키. 거기에 세 번째 F3을 툭 눌러 보세요. 저기 그 노트북 키보드 하얀 키보드에서는 예, 그 F9 누른 상태예요. 자, F3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나타나요.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추가로 하겠다.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고 밑에 뜨죠. 여기 승용차 코드란에 지금 커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거기를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입력해 놓은 업무용 차량 번호가 여기에 쭉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입력했기 때문에 하나만 보일 거예요. 네,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645, 246 하나 네, 맞고요. 9분에 여기 목록을 눌러보면 유류비 관리할 수 있는 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임차료, 감가상각비, 기타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는데 이건 주유대금이니까 유류비가 맞아요. 유류비 그대로 두시고 이 부서의 코드를 부서 등록을 해놨다면 이것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 부서는 우리가 등록 안 했으니까 엔터로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적요가 바뀝니다. 유류대 645, 246 하나 아반떼의 유류비다 라고 바뀌고 이 장부가 아까 말씀드린 업무용 승용차 장부에 반영이 돼요. 차량 유지비는 이와 같이 승용차 관련된 업무용 승용차는 이와 같은 추가 작업도 하는 거다. 다음 3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네, 그냥 쉬었다 할까요? 좀 쉬는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쉬었다 다음 시간에 3번부터 하겠습니다.